네, 북한의 소형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그 정도 기술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도대체 북한의 기술은 어느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소리는 나오거든요. 네네. 사실은 북한학 하면서 제일 곤란할 때가 이럴 때인데 저한테 무기 관련 얘기 묻는 거. 예. 제가 아는 거는 사실은 공부해서 그냥 간신히 따라가는 정도지 정확한 지식이 아니니까 다른 건 무기 전문가들한테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사실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50년대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외부의 제한도 받고 그래서 네. 이 발전 속도가 자기네가 원하는 것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 이미 2016년 1월에 그 실험을 하고 또 그 한 달 뒤에 2월 달에 또 발사체 실험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상태는 무시할 만한 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수준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 다만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북한이 마지막 그 기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이게 다시 재진입해야 어디를 폭사시키거나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다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열이 발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기로서의 위력을 가지고 다시 지구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겨내는 수준의 무기를 자기네는 지금 완전히 개발을 했다는 거고 예.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는 이게 앞으로 2년, 3년 혹은 5년 정도 안에 충분히 그만한 위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할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가 아니어서 안심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 우리 국방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경계를 하고 있대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위력을 가진 상태가 지금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저는 저 소식을 들으면서 북한은 참 얄미운 시점에 항상 저런 짓을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 기억에 98년 8월 31일 날 대포동 1호를 쐈거든요.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 하면 우리가 경수로를 지어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 속에서 비용을 확보해서 그걸 서명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경수로 사업단 단장이신 장선섭 대사께서 이거를 서명을 한 2~3시간 앞두고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대낮에 이걸 쏘아 올린 걸. 그랬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이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쐈다. 지금 자기네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쩜 그렇게 얄미운 시점에 그걸 쏘느냐.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설득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걸 서명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제발 김정은 위원장 그렇게까지 얄미운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강철환 대표께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김정은의 활동 사진, 특히 사진을 보게 되면 핵폭탄이나 포탄,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은색으로 된 버섯 모양의 물체를 앞에 두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북한 체제를 영구히 지금 지속하기 위한 뭔가 큰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핵과 미사일로 이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의 주민들이 뭐냐면 과연 북한 체제가 얼마까지 갈 수 있겠냐. 근데 북한이 붕괴되는 가장 큰 원인은 한미 연합군이 이제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는 곳인데 지금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 기술 때문에 미국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걸 과시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2년 4월 달에 북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위 이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추진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진체가 필요하고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 장치가 필요하고 또 탄두가 이제 재진입하면서 그 고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데 2012년 4월 달에 발사할 때는 추진체 자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실패를 하고 나서 9회 12월 달에 이 문제를 약간 해결을 합니다. 일단 성공을 하고 나서 올해 이제 두 번째로 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술력은
추진체에서 약간 좀 기술력을 확보했다. 근데 갑자기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탄도 모양의 어떤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재진입 기술을 갖다가 과시하는 것은 예. 그게 약간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 지금 북한 내부의 이 뭐 군인들이나 과학자들도 이건 약간 쇼가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게 되면 미국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괜히 과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결국은 이제 북한 내부에 그 잠재되어 있는 반체제 인사들에게 어떤 그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저렇게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그렇게 막 설명을 하고 이 과시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최후의 수단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예. 지금 한국 정부도 물론이고 북한 내부도 지금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일 수는 있는데 정말 뭔가가 있을 수 있다면 곧 있을 뭐 태양절이나 노동당 창건 대회, 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아는 군부 관계자나 고위 관계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정말 일반 주민,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재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건 사실은 여론입니다. 아. 그 여론의 힘이라는 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입소문으로 전하게 되는데 그 위력은 사실 그 독재 체제를 무너뜨릴 만큼 강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는 몇 사람끼리 정말 정보를 공유하는 그거보다도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 장군님이 뭐 하는 것 같아. 진짜 있는 것 같아.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못 쏠 것 같아. 우리가 비록 작은 고슴도치 같지만 고슴도치가 딱 털을 세우고 있으면 큰 짐승도 이거를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목에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 하는 걸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70일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월 7일 날 7차 당대회 하기 전에 혹은 그 이전에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그 위력적인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 유혹을 굉장히 느낄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여기 궁금한 게 그렇다면 북한 주민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연 그렇게 순진한 주민들이 아직까지 많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또 궁금증도 있습니다. 네. 이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2012년 4월 달에 이제 뭐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그렇죠. 뭐 핵실험 4번까지 했는데 북한 지도부가 내세웠던 강성 대국의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한 가지는 뭐냐면 군사 대국화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경제 대국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자 지금까지 한 것들은 군사 대국은 다 됐습니다. 근데 경제는 지금 언제 하냐 이거죠. 예. 근데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가지고 경제를 세우겠다 뭔가 했는데 아직까지 군사 쪽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요, 94년도에 1차 핵실험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300만이 아사하면서 큰 위기가 들어오자 10년을 견디면서 2006년도에 첫 핵실험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다 알고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이제 했다는 얘기죠. 근데 북한이 이제 2003년 그 13년까지 3차 핵실험을 끝내고 나서 그 위에 무슨 그 전략을 쓰냐면 이제는 그 핵과 미사일을 보유 다 했기 때문에 네. 경제력으로 가겠다. 경제를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올해 북한이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북한 내부에서 그 김정은의 위상을 세우는 길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한국과의 정상회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의 위상을 올리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김정은의 위상을 올리는 길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밖에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예. 그야말로 북한 정권은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렇게 위협 공갈은 하고 있지만 추가로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발사하기는 쉽지가 않다. 네. 이걸 김정은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에 대고 뭔가 하는
이 대북 압박 조치에 대해서 예.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지 저게 추가 도발로 가겠다는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는 데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긴 것이 그렇다면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늘 하는 얘기가 핵과 경제를 병진해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핵과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데 경제는 지금 뭐 유엔 제재나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더더욱 어려질 것 같다. 네. 라면 경제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왜냐하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이 말하자면 아버지 죽음으로 정권을 자기 손에 잡고 했던 첫 일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가 약속이었고요. 네. 사실은 이 사람이 그건 저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패한 지도자였다. 인민을 굶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를 외형상 따라하는 걸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처럼 실패하지 않은 지도자가 자기는 되고 싶은 게 이 젊은 지도자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민을 강조하고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하고 위대한 인민이라고 하고 뭔가 그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네. 처음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눈에 보이는 것들. 예. 뭐 스키장도 짓고 뭐 곱등어관도 하고 뭐 해당화관도 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문제는 그거는 평양에 있는 아주 일부한테만 갈 뿐이지 이게 전혀 퍼져나가지를 않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혹해서 잠깐은 기다리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는 언제야 하는 불만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걸 뭘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속 핵이나 이 미사일 쪽을 놓지를 못하니까 핵이나 미사일을 과감하게 지금 김정은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저는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계속 병진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를 너무 그동안 무기 쪽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놓는 건 굉장히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걸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안 되면 이쪽에 가서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기 위한 대단한 실험을 할 용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발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정보위의 이철우 간사 얘기를 좀 들어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봅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평양 징계훈련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서울 해방작전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역을 해왔습니다. 모형들을 그려놓고 거기에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훈련들을 네, 강 대표님 지금 보니까 이제 서울 해방작전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대응 훈련으로 서울 해방작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서울과 비슷한 모형을 또 만들었다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뭐 80년대 중반부터 네. 뭐 대남 공작, 뭐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해서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해왔죠. 그러니까 이미 평양시 내에 이제 아주 서울시 전체를 다 본떠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그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공작 요원들이 직접 거기 들어가서 정말 남한 생활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런 훈련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문제가 뭐냐면 그 96년도에 육군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요. 이 군대 차원에서 반 김씨 왕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예. 이 군단 단위의 이동 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왜냐하면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중단시켰고요.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그 기동 훈련을 하고 싶어도 이 경제난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연합군이 이제 그 기동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똑같은 이제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뭐 모형까지 써놓고 지금 뭐 훈련을 한다는 것은 기동 훈련을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그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동원해서 어떻게 서울을 타격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남쪽에 협박을 주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룡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룡해 같은 경우에 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인 게 금방 기용했다가 금방 또 사라지게 만들고 다시 또 금방 기용하는데 이번에 최룡해가 사라졌던 이유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아들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뭐 아들의 잘못인지 딸의 잘못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네, 자녀의 잘못이었죠. 네. 네. 아마 그러니까 그 개연성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성장 박사님이 발표하실 때 뭐 남조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그 걸려서 갔다. 그러니까 아예 자수하고 미리 자수하고 혁명화를 아들하고 같이 갔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발표하신 걸 봤는데 그게 혁명화까지 갈 정도는 너무 약한 사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 김정은 본인도 봤을 텐데 예. 그리고 그 고위층의 북한의 지금 고위층 자제들 중에서 북한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 남조선 드라마 뭐 지금 태양의 후예 보고 있을 텐데 네. 그거 봤다고 하려면 다른 예. 사람들도 그 다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 이유는 이걸 수 있지만 다른 거일 수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이유는 안 내세운 게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을 하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 박사님의 그 주장은 약간 사실과 틀린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채룡의 쿤딸이 있는데요. 네. 이 쿤딸이 이제 그 평양고 내각에 그 원유를 총괄하는 그 부서에 초급당 비서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원유를 총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권이 이제 그 개입된 이제 그런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쿤딸이 부정부패 엄청난 뇌물을 받아먹고 막 그렇게 하다가 심지어는 마약까지 손을 대면서 네. 아주 난잡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그 소위 그 최룡의 가문은 항일 빨치산의 이제 모범 가정 아닙니까? 그 아버지 최현은 김정일을 세운 사람이고 예. 그런 이제 그 항일 빨치산의 그 기둥과 같은 그 모범 가정 속에서 그 쿤딸이 그런 엄청난 이제 부정부패와 마약까지 하는 이제 그런 그 비리를 저지르다 보니까 이게 민심이 아주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딸을 처벌하면서 채령회까지 이제 가족혁명하러 갔는데 네. 이건 이제 채령회가 아마 자청한 것 같아요. 내가 딸을 잘못 키운 죄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가겠다. 그래서 아마 함경남도 모 지역에 이제 끌려갔다가 최근에 풀려 나왔는데 이건 이제 아들 때문이 아니고 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예. 고위층들은 나만 들어봐 다 봅니다. 다 보는데 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가 감히 그거 잡습니까? 그 사람들을? 아, 예, 그렇죠. 잡아오려면 보이부 요원이라고 해도 네. 감히 채령이를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마 제가 보건대는 딸 때문에 예. 갔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다라고 네. 하셨고 그 아직 뭐 명확한 확인은 안 되지만 딸 예.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두 분과 함께 북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